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각 당의 전망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12월 3일 밤 계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탄핵 심판의 법률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자동차 보험도 현대해상이죠.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특약으로 자녀 할인에 스마트 안전운전, 첨단 안전장치 할인까지 현대해상 하이카를 추천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스터 초이님이 한동안 뉴스를 끊었다가 저는 어제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제부터 네, 오늘을 기대하시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은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로 잠시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다시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잊지 맙시다. 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네요. 해룬 양이 집사님, 실업자가 된 이후 늦잠 자느라고 본방사수를 못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일찍 일어나서 JB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라사랑님, 드디어 역사적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 학력고사 볼 때도 이렇게 떨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같은 세대시구나. JB와 동현배 네. 학력고사. 저는 떨었는데 청심환 하나 먹고 들어갔는데. 오, 시험 볼 때 떠는 스타일이에요, JB? 전혀 안 떨게 생기셨는데? 청심환 하나 먹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네. 알권리님, 오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예상하지만 끝날 때까지 입 밖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11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PD가 헌재 앞에 나가 있거든요. 이따가 10시부터 시작하는 특별 생방송에 함께할 PD인데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천막에서 지금 파면 떡국을 만들어서 아침을 나눠 먹고 몸을 녹이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9701님, 오늘 여성시대 시간에도 JB를 만날 수 있는 날이네요. 벌써부터 떨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본방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특별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간의 오간 문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계엄 뭐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우리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그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 입장이랑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이 문답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판단은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군인이 나 쿠데타 할 거야 라고 예고하면서 쿠데타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나깨나 쿠데타 조심은 당위 명제입니다. 건져 올려야 할 건 따로 있는데요. 뭘까요? 전하규 대변인의 답변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단정어법에 가깝습니다. 그럼 저런 단정의 이유는 뭘까요? 원칙일까요? 위헌 위법한 계엄에 군이 가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 그 철칙에 따른 걸까요? 자, 그러면 왜 12월 3일 그 밤에는 왜 가담했느냐라는 반문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하규 대변인의 단정 이유는 원칙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른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현실입니다.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요구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거라는 확신의 기초에서 자신 있게 대답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는 불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제 인터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파면당할 걸 알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예상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효력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심판정 들어갈 땐 대통령 직위가 유지가 됐지만 나올 때는 전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숱한 관심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과 전직의 얼굴 표정이 교차 클로즈업 될 것이고 경호 장면 하나하나도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은 일일까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된다면 이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출석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 후에는 또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관저에서 입장문에 담길 문구들을 직접 작성하고 수정하고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말할지 그게 또 초미의 관심이죠. 어떤 말 나올지는 뭐 이따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지금 JB가 앞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촌철님들은 여전히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윤영기님. 별 의미 없는 대화 아닌가요? 담당자 교체하면 되잖아요. 옥황상제님, 인사 조치하고 친윤 인사로 채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해누님, 윤석열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요직에 앉히면 계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파면 결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 4.2 재보선 패배, 특히 거제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갔고 전한기 씨가 피처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방식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 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졌잖아요. 38?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인입니다. 네, 특히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한길 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국 돌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 출연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전환길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거라면서요. 그렇죠. 이 드라마 방영전이 2023년에 전환길 씨가 자신이 활동하던 카페에서 나 특별 출연한다 이 드라마에 이렇게 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어디에서도 그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자 넷플릭스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한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통편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얘기, 더욱 궁금해지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전환길 씨 쓰임새입니다. 정치적 쓰임새인데요. 과연 그의 쓰임새는 계속 유지가 될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도 그의 쓰임새는 별로 없다는 걸 거제시장 선거에서 이미 미리 알렸고 또 그냥 단순한 유명세로 뭘 해볼 여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통편집을 통해서 간접 증명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폭삭 망했수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트루님은 전환길 관련 뉴스를 진행하자마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김트루님, 전환길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그러면 이제 토사구팽의 시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담쟁이 넝쿨님도 써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럼 이제 손절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마징가님, 하나하나 이제 정리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살 궁리를 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환길 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강사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창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면 윤상현 의원, 그리고 개몽됐다고 말한 김계리 변호사, 이분들의 축하 인사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1인 언론사인 거를 강조하는 것처럼 전시에 셀카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로비도 좀 하고 입법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다는데, 쉽게 말해서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러네요. 계획은 자유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환길 씨 얘기하니까 그러면 전광훈 씨도 이제 손절의 시간이 되는 건가요? 문제는 전환길 씨와 정광훈 씨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환길 씨는 개인이었죠. 정광훈 목사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케이스는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지난해 9월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부부가 만났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윤석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내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의 저기 장관도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런데 한동훈이 없애줄 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네. 한동훈 없애줄 테니까 총리 자리 달라. 그다음에 내각 장관 임명권을 나한테 달라.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녹취 내용은 제3자의 전원 형식입니다. 즉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김한정이라는 제3자가 그 누군가에게 듣고 제4자인 강혜경 씨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빙성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빙성 점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되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좀 가보죠. 어떤 거죠? 홍준표 총리설과 관련한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 형식의 보도는 빼고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말한 경우 하나만 제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목이 있는데요. 10월에도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김한정, 강혜경 통화 녹취록 내용과 홍준표 시장이 직접 밝힌 내용의 근사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홍준표 총리. 요 부분에서 지금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 동반이었는지 대면 만남이었는지 전화통화였는지 이거는 지금 갈리고는 있지만 최소한 내용적으로 내각 장관의 인사권을 갖는 홍준표 총리 이야기는 거의 공통분모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 먼저 점검해야 될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시점까지 헷갈리면서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8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한 달 뒤에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에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좀 더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그거 말고 또 실제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건지, 일단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먼저 그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홍준표 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만 따라가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의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했고 대통령한테 장관 인사권까지 해서 나한테 총리 줘. 이런 얘기를 대면대면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느냐? 제가 볼 때 먼저 이 점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 시점이 언제냐? 다시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3월 13일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2022년 1월 19일 날 윤석열과 홍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예. 서울 모처 식당으로 공개됐는데 대구 삼수장어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장소가 아마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2022년 1월 19일에 만나는데 비공개로.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처음에는 대구 삼수장어집으로 잡아서 이제 주소를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울 모처식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회동은 2022년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총리 얘기가 오간 건 2024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관계의 점성, 끈적임을 높이고도 남았을 시간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거를 들으시고 황소뭉치님이 파면 이후에는 명태균의 시간이 되겠죠. 요새 너무 조용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물프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도대체 홍준표에게 대구시장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바나나 우유님 나 홍준표 대구시장 자리가 놀이터인 줄 압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님도 대구시장직이 뭐 장난이에요?
간이역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현님, 저 녹취에 대구 시민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을 버리고 뭐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파면 이후에 이제 명태균의 시간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한 촌철님이 그런 그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짱구님 그 촌철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유죄 나왔던데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일단 그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사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문제는 무엇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헌재? 정치 환경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치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탄핵 심판 선고와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인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간다면 사법적인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다시 쌓이게 된다. 거기서 검찰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 검찰이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이 관철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순님이 재채기와 사랑과 비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잠깐만. 재채기는 못 숨기고. 사랑. 예. 사랑 뭐 숨기려고 해도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캐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리도 숨길 수가 없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비리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네. 명언이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검찰 이야기하면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연속해서 전해드렸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세를 펼 텐데, 자, 이 환경 속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제발 명태균 특검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가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4227님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그렇게 깐 거군요. 자기 총리해보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또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아까 얘기 드렸죠. 김한정 씨의 이 전원의 신빙성 일단 점검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안 좋아했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양주 회천사차와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옵니다. 4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예작 셔츠스쿨 김창옥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셔츠를 찾는 것이 남자의 멋을 결정합니다. 얼굴이 둥근 편이면 가기 좁은 컬러로, 긴 얼굴이면 넓은 것으로. 얼굴이 둥근지 긴지는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아내, 아내의 선택은 예작. 최상위 주거 브랜드의 자부심,
평내호평역 초육세권에 예정된 GTX B 노선으로 서울역을 더 빠르게, 남양주 초고층 49층에 스카이라인까지, 두산 이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4월 오픈 예정. 1600-4935 두산건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 3시간 30분 남았는데요. 여야 양당 대변인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3시간 반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긴 합니다. 다만 당이 갖고 있는 희망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에는 전체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게 탄핵까지 이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반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는 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대4, 5대3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이게 연달아 나오면서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단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도 커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후문이 있었잖아요. 네. 뭐 안에서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 4월 4일로 하자. 고상이 오갔다 네, 뭐 이런 얘기요?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처음에 이 탄핵 재판이 시작됐을 때보다는 높아졌다. 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8대0 인용하는 것도 네. 제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 과정은 언론인으로 지켜봤고 지금은 당의 일원으로 지켜보는데 언론인으로 지켜볼 때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당에 있다 보니까 희망 섞인 아니면 당에서 듣는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인 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예상하는 것도 뭐 정확하게 적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적중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다 그런 거 아닌가요? 2017년보다는 네. 그 전망에 그래요. 확신의 수준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이제 뭐 승복을 둘러싸고 또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잘 지내자고 요구하는 학폭 사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승복은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도 일종의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제기한 분이 있고 재판을 받는 분,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소추인은 국회고요. 소추인과 피소추인 모두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좀 더 정돈돼서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해야 되지만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번 탄핵 소추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심판을 제기한 쪽에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도 불과 한 달 전에는 방송에 나와서 승복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야 간의 이 승복 논란을 보면서 갖는 가장 그 기초적인 궁금증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여기로만 한정을 하면 승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 그러면 87 체제에서 그러면 결국 항쟁의 문제, 근데 거리의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거리로 가서 정치적 분열과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것은 저는 87 헌법 체제에서 이런 헌법적
분쟁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결하라고 만든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물리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요. 승복 안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그 주체들이 승복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부분은 좀 이따 또 한민수 대변인 인터뷰 있을 네. 거예요. 거기서 여쭤보고 지금부터 국민의힘. 근데 자, 당 지도부는 승복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중진이나 이런 어떤 개별 의원들이 나 인정 못하겠다. 거리로 뛰쳐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그렇죠. 치러지게 되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그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거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다음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우리 당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치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에서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요? 그게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러나 인용이 된 이후에 현실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정권 재창출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이 이루어져야지 예. 일부 개별 의원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불복의 메시지를 갖고 거리로 나간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좀 보도가 있었는데 예.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야겠죠. 근데 만약에 불복의 메시지가 담기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불복의 메시지가 담기면 안 되죠. 초현실적인 게 요즘 너무 많아갖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예. 이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없던 말이잖아요. 한자로도. 뭐 이 프레지던트가 일본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왔다고 하는데 통합의 의미를 더 크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정치에서 대통령은 지난번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분열상이 뭐 지난 그 1945년 해방 이후 전국과 비슷한 정도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민 통합 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네.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의 메시지를 만약에 담는다면 그거는 헌정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불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그러니까 수호한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정면 위배가 되는 거고 이제 물론 그 순간에 전직이 되겠지만 그러면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의 메시지나 뭐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뭐 광장의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뭐 그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일단 헌재에는 불출석하기로 그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이것은 뭐 야5당에서도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에 거의 한 달 넘었는데 네네. 침묵하고 자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 실제로 뭐 경호라든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모두 그 본인의 판단 몫이었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셨고 참모들도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참모였다면 아마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네. 사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럼 정반대로 인용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저는 인용이 되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일 안에 거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 이제 그
개헌이라는 게 이제 뭐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셈이 되는데 사실 많은 그 정치인들이 개헌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소극적인 분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개헌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60일간의 본물처럼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질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러나 60일 안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차기 지도자가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다음 지도자로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에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막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굉장히 우려 또 걱정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물론 4.3이라는 그 국가폭력 사태에 대한 기념일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나 정황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노상원 수첩을 염두에 두고 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언론 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실제 뭐 검찰 그 공소장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노상원 수첩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뭐 객관적 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할까요? 어쩌면 오늘 있을 그 탄핵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얘기했었던 5천 명, 1만 명 사살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있잖아요. 일단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처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탄핵을 맨 처음에 하겠다는 이유와 또 다르시 뭐 미국 국채를 투자했다는 이런 가십적인 문제로 가버리는데 탄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아서 탄핵까지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계속 경내에서 그 대기 중이었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대변인도 국회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저는 옷을 가질로 어제 밤에 오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들렸다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국민들 고생하시는 생각하면 진심으로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끝나야 된다. 끝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 무조건 인용이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5가지 뭐 저는 뭐 쟁점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 보면은 그건 뭐 어느 항목 하나 다 떠나서 모두가 위헌입니다. 그래요?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보면은 저 무도한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도 그날 임시 국무회의는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평온했지요. 그런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부만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랄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군대와 경찰이 국회에 들어왔고 우리 헌법에는 설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헌재 나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군인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근데 이거를
위헌이 아니다? 기각을 한다? 인용을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선을 섰는데 여소야대다. 그건 뭐 군대를 내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은 이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희망 섞인 전망으로 4대4, 5대3이 좀 많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전해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거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네. 진짜로 뭐 극우에 선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윤 대통령을 좋아서 오신 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는 모두 다 자기 정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한 사람만 비교하면 그분이 윤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선거 출마도 못한 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좋고 이뻐서 저렇게 지키자고 돌아다니겠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파면이 되면은 언제 저 사람이 그랬어 하는 것처럼 바로 입장 바꾸고 손절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의힘 자체가 뭐 조만간 간판도 내리지 않겠습니까? 간판을 내린다고? 어떻게? 그럼 대선 지고 나면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대3, 4대4를 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 불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조금 전에 그 대변인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간판을 내린다 그 얘기는 무슨 분열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저대로 못 가지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먼저 그 앞서 가지고 만약 끝까지 불복을 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구로구청장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규책 사유라고 하면서 그러면 규책 사유로 따지면 더 큰 규책 사유죠.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못 낼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는 그러면은 전 이제 당권을 잡겠다고 지금 몇몇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지금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분포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왜 움직이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잡았을 때 딱 1년 뒤면은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고요. 1년 뒤면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당의 어떤 목소리, 구조 이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수도권에서 칠 수 있겠습니까? 전 충청 이상으로는 하나도 치를 수가 없을 거예요. 당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 간판으로 못하지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승복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은 아니 승복은 피소추인도 하는 것이지만 소추인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궁색한 얘기죠. 네.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그 정말 잔혹한 학폭 사건 비유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온 국민이 다 본 살인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잔혹한 살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정말 엉뚱하게도 내가 뭐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피살자 가족에게 그냥 그 뭐 승복하세요. 네.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저는 가해자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좀 전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우리 국민들한테 윽박지르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윽박지릅니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당장 승복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는 만약에 이제 헌재 결정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그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온 것을 보면은 우려스럽죠. 불복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세요 혹시?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뭐 약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도 이분이 관저에서도 그렇고 체포될 당시에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그럴 당시에도 그렇고 오로지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뭐 이런 막 극우들을 선동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번에 구속 취소돼가지고 그때도 내는 메시지 보십시오.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혹시도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뭐 이미 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말에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8대0 인용이 나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근데 8대0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정국 형성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려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물론 뭐 윤 대통령 진짜 좋아해서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는 구구 집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분들도 다 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크게는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돈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분으로 장사가 안 되네 했을 때는 이분들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은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큰 배가 뭐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이랄지 주말에 국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기 대선 구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실 거고 당 대표직은 사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플랜이 나왔습니까? 당에서?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11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총력을 다했고 저희들 당에서 저 마찬가지로 12월 3일 이후로 한 번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구치소에 걸어 나올 때 그 충격이라는 게 그 뒤에 지금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출마를 위해서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으실 거고 우리 당도 2017년도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한 이제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그 4.3 그 추념식에 가서 했던 발언, 12.3 친입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반응을 보면은 이것까지 들켰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씨가 그냥 민간인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계엄에 정말 실무 총책 역할을 하지 않았나. 계엄 비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오직하면은 그 잘 나가는 대령들, 정부 산업 불러놓고 너 내가 별 달아줄게. 그럴 수 있는 민간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군요. 그런 게 보면은 이거는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본인의 한 사람의 망상으로 그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 김용원 국방부 장관 그 수시로 만나고 공간에도 가고 김용원 장관이 계엄을 실패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도 노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은 저렇게 펄펄 뛰고 하더라도 전 그래서라도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일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공개될 내용들 말씀하시는 많다고 건가요? 보는 거죠. 어떻게 계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말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됐고 왜 김건희 여사는 계엄 당일입니까? 그 국정원장과 전날 문자 보낸 거 말씀하시는 국가정보원장과 누가 연락을 합니까? 대한민국 어떤 영부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있잖아요. 인용 내지 기각 결정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물론 뭐 논의는 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당대변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 영향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당시 권한대행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그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한덕수 대행은 짧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만 더 길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상황은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대한민국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망해라에 배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예진입니다.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하나은행 모두 함께 하나. 지금 상품 그대로 하나은행으로 오세요.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기초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연료 선연료.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덥다 더워 무더위 웰팁 코끼리, 공장 열기 뜨거워 웰팁 코끼리. 시원하게 강력하게 폭풍 냉기를 빵빵하게.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장비 관리하다 하루 다 갔네. 장비도 시간도 아끼세요. 어떻게? 글로벌 표준의 안전한 최신 장비로. 고장나면 정기 점검에 대체 장비도 지원돼요. 그 렌탈 뭔데? 롯데 비즈렌탈. 모든 렌탈 롯데 비즈렌탈. 노트북, 고소장비, 지게차, 로봇까지. 롯데 비즈 렌탈.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국동 일대 그리고 한남동 일대로는 도로 통제 있습니다. 먼저 한남동은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도심 쪽으로 한남 1고가차도 옆 3개 차로가 차단 중이고요. 한남대교 다리 위부터 1호 터널 쪽으로 특히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안국동 일대는 전면 통제가 많은데요. 율곡로와 북촌로 그리고 우정국로와 3일대로가 모두 안국동을 중심으로는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쪽으로 차들이 적은 편이라서 정체가 아주 심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돌아가는 길들, 작은 길들도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종로의 경우에는 광화문을 가까이 하면서 부분 통제도 있기 때문에 3가에서 광화문 쪽으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MBC.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일상의 모든 것이 더 가깝게,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되는 브랜드 시티의 중심. CTOCL 7단지 4월 오픈 예정.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정성웅입니다. 대부업은 불법 사채가 아닙니다. 대부업은 정부에 등록된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 법정금리를 준수합니다. 사채 피해나 채무조정은 건강은 1332 또는 우리 협회로 연락주세요. 생활금융의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이 엔지니어링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예금은? 역시 신한은행. 적금도? 역시 신한은행. 그럼 골드는? 골드 재테크도 역시 신한은행. 대한민국 골드 재테크 리더 신한은행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절기청명인 오늘 하늘은 맑고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고요. 먼지 농도도 서쪽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광주 18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분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그날 내란의 밤에 저희 긴급 특별 생방송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와 함께했던 두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4달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노희범 변호사님 그때 그 순간에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뭐 기자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엄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한 10시 정도 됐지 않습니까? 좀 지났습니다. 10시 반쯤 됐죠. 예.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막 돌았을 때인데 무슨 무슨 농담을 해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언론 텔레비전을 보니까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정말 순간 충격과 계엄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교과서에서나 보고 고리짝에 있던 단어인데 그때부터 충격과 뭐랄까요,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직도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 감찰관님은 어떠셨어요? 저로서도 당연히 그냥 난무하는 그냥 가짜 뉴스려니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가지고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순간이지만 참 아주 그냥 살면서 그렇게까지 집중해가지고 고민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사실 감찰관님은 그날 밤에 바로 사표 던지신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바로 그날 밤 바로 사표를 던진다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행위 아닌가요? 돌이켜보면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1시간만 더 잤으면 사표를 안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바로 해제가 됐으니까요. 제가 사표 낸 직후에.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두 분은 일관되게 8대0 인용을 지금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이념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 경험치에 비춰보면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공동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인용이라 하더라도 뭐 7대1, 6대2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대0이다. 저는 뭐 지금까지 지금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지만 내려오신 판단이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뭐 어떤 진영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뭐 특히 한덕수 총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 판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상식선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결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재판관님들께서 여태까지 내려오신 판결이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 봐도 그리고 또 건전한 상식 그리고 뭐 지금 합리적인 뭐 결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8대0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제가 바라는 거라기보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뭐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 결론 이외에 다른 어떤 결론이 가능할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속속 출근하고 있다고. 주심이었죠.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출근을 했다고 하고 지금 계속 속속 출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재판관분들의 지금 심경은 홀가분할까요? 무거울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뭐 알 수 길은 없고 그렇죠? 아마 선고하기까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뭐 이제 선고하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8대0으로 지금 두 분은 확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좀 질문의 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노희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되게 단순한 사건일 수 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2월 말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4월 4일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시청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탄핵 사유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 행위였고. 네. 사실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그런 명백한 부분이었고 뭐 대통령 스스로 다 뭐 자인을 한 거고요. 전 국민이 실황 중계로 봤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을 오래 이제 끌 수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빨리 재판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뭔가 좀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또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이런 어떤 다른 건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떤 요인이 더 컸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그것도 일부분 요소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 탄핵 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건도 동시 진행하면서 역량이 좀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대통령 측의 많은 요구도 많이 들어서 뭐 증인도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는 늦어도 2주 안에는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했고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뭐 거의 이제 5주째 접어들어서 되면서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큰 혼란이 됐었다라는 점인데 가장 큰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재판관들이 선고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못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세간의 어떤 추측 중에 하나가 일종의 어떤 지연전이 있는 거 아니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추측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높다고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찰관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그 며칠 전에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사건들도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다른 사건이 없었다고. 근데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이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률적인 쟁점이라던가 이런 그 문제점 제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시간이 소비됐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판결 결과에서도 드러나지만 저 한덕수 총리 사건도 아마 평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좀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덕수 총리 건 같고. 예, 그것도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국민들의 열망, 뭐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바라는 이 열망은 뭐 당연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만 네. 좀 나름 그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뭐 좋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찰관님은 문영배 지금 소장 대행하고 같이 그 일하신 적 있다면서요? 예. 그 제가 2006년 9월 11일 날 다시 재임관해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예. 창원지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창원지법 합의부 겸 항소합의부, 합의항소부 그 재판장 그 두 개 재판부를 하나의 재판부에서 맡았었는데 그때 그 재판장이셨고요. 제가 그 공판 검사로 그때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이 그럼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맞으셨겠네요, 법정에서.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예, 보통 2.5회 정도 제가 공판을 들어갔으니까 그 재판부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켜본 적이 있고요. 그럼 스타일이나 이런 건 어땠는데?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공판 검사하면서 여러 그 판사님들을 배웠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 선고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상대편에 앉아 있는 그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혹은 또 변호인들을 좀 변호인들한테 저렇게까지 좀 모질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항상 그 좀 뭐 절차라는 거 이런 법리에도 밝으신 데다가 그 피고인을 단순하게 그냥 사무적인 대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뭐 그래요? 예,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사건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창원 지역 무슨 사회단체 관련 공안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얼핏 철학 같은 걸 비추시거든요. 근데 본인의 소신과 어쨌든 그 법률가로서 판사로서의 그 법률가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라는 그 직업적인 그 소신을 혼동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조금 전에 이제 노희본 변호사께서 어떤 지연전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4월 4일이라는 선고 날짜를 그러면 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날짜냐 아니면 소장 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더 이상 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선고 날짜를 정합시다라고 끌고 간 거냐 이것도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원칙적으로는 합의체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회의체 주재자인 재판장인 문영배 소장권한 대행도 아마 선고기일뿐만 아니라 회의 전체는 합의를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장의 재량권으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그건 또 하나의 또 원칙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국가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형배 소장권한 대행이 이번 선고기일을 주도했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연전이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거와는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이제 뭐 11시에 이제 주문이 선고될 텐데 뭐 거기에 과연 인용 아닌 다른 재판관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같다면 지연된 거는 선고기일에 대한 지연이었지 결론에 대한 지연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평의라는 건 재판관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고 전 1시간 전인데 뭐 그 안에서 뭐 결정문을 다듬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결정문은 단지 끝났다고 봐야죠. 완성. 아마 최종본을 갖고 이제 서명하는 절차, 선고 전 서명 절차.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하면서 예. 오늘 뭐 선고와 관련된 재판관들이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판정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입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은 그러니까 확고하게 8대0 인용을 지금까지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질문드리기 좀 약간 뭐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5대 쟁점이니 4대 쟁점이 막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내지 경론이 오갔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감찰관님은.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헌법소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위 여러 가지 행위 뭐 중대하고 그런 그 행위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많이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뭐 일사부재의 그리고 그거 뭐 계엄 선포가 뭐 통치행위라는 주장 이런데 이런 거 혹은 그 증거 채택과 관련된 그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좀 완화된 상태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이 나중에 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 뭐 그런 거에 대비한 경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 공판정에서의 진술이라던가 이런 태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서술 언급 방법 이런 거 가지고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에 있어서는 그냥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도 뭐 재판관들 사이에 뭐 치열한 논쟁이 있거나 이견으로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뭐 저도 추정인데요. 지금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와 있는 형법의 내란 범죄 부분을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의 내란 범죄 부분을 판단하자라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 반면 국회에서 철회한 상황에서 굳이 내란 범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사재판도 내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 범죄 부분을 전부 판단할 경우에 사실 형사재판을 선취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뭐 증거법칙이나 이런 것이 엄격하게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탄핵심판에서 내란 범죄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뭐 나오면은 별개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거 외에는 뭐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한 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 이런 거는 그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됩니까? 뭐 지금 대통령 측이나 뭐 일부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측에서 주로 주장이지 이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미 확립된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문영배 소장권한 대행이 변론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재판관 전원의 어떤 의견으로 증거 채택에 관한 의견을 정리를 했다. 즉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서명한 조서 그리고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경우는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죠. 일단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관심사가 만약에 오늘 헌재 선고 나오면 메시지를 낼 텐데 어떤 메시지가 담기느냐. 혹시라도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는데 불복의 메시지를 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데 관심사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대통령이고 만약에 인용이 되는 그때는 이었던이 될 텐데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승복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좀 괴로움과 좀 고통을 준 데 대한 좀 후회, 사과의 메시지가 좀 반드시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지까지 좀 나온 메시지를 보면 전부 다 본인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네네. 지지자들을 좀 선동한다던가 혹은 지지자들을 뭐 격려하기 위한 이런 메시지만 있었지 끝까지 저 국민 전체에 대한 그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떠나는 모습까지 어떤 사람들은 뭐 떠나는 뭐 원래 그렇게 좀 찝찝하게 그렇게 좀 찌질하게 떠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보여준 태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뭐 일관되게 보여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게 마음 편한 결과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좀 위로해주고 본인이 여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 요거 하나만큼은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승복의 그 메시지를 내면 그게 바로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내고 싶어도 못 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왜 저는 공판정에서 본인의 자백 진술은 당연히 이제 자백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증거로 보아서 거기에 증거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검사가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아니요. 바보고요. 판사의 심증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내가 유감이다, 정말 죄송스럽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다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흠집 잡기 내지 트집 잡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 뭐 승복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뭐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고 뭐 대통령이 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냐라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논란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승복하느냐 마느냐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도 절차상으로는 뭐 불복할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에 받는 피청구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연히 내야 되고 이 혼란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거는 뭐 헌재 결정 이전부터 그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더 벅스탑스 히어 뭐 본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항상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는데 그 정신이 지금 어디 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혼란을 국론 분열과 을 이제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에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출석 결정한 건 뭐 마땅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사실 이 지금 현재 그 헌재 주변의 그 경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비춰보면 뭐 조금이라도 민폐를 덜 끼치는 게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같은 견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국민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두 분은 확고하게 8대0 인용 결정을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기초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고 거기서 기초해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자의 뒷모습을 한 번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 이제 선고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의 말씀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도 예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시간 뒤
10시부터 다시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헌재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두 분과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